한양 한복판에서 하룻밤 사이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냥 얼어 죽었습니다. 집 안에서, 길바닥에서 그냥 쓰러진 채로요. 중종 20년 1월 단 하루 만에 1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던 그날 밤 이야기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궁궐을 지키던 군인 10여 명도 근무 중에 동사했다는 겁니다. 무기도 적도 아닌 추위에 국가 군사가 그대로 죽어나간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 눈 오면 예쁘고 핫초코 한 잔 마시는 그 계절이 아닙니다. 조선의 겨울은 매년 찾아오는 살인마였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매번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부터 그 처절한 기록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6세기 후반 지구 전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인데 서늘하고 겨울은 끝날 줄을 몰랐죠. 바로 소빙항하기입니다. 조선도 예외가 없었어요. 1670년 경신대기근, 1695년 을병대기근, 이 두 번의 재앙으로 수십만 명이 굶주림과 추위를 동시에 맞닥뜨리며 죽어나갔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입었을까요? 사극 보면 다들 두툼한 가죽옷 걸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완전히 드라마 속 판타지입니다. 명종실록에 기록된 호랑이 가죽 한 장 값이 쌀 30섬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수백만 원짜리 패딩 한 벌인 셈이죠. 담비 가죽으로 겉옷 한 벌 만들려면 담비 60마리가 필요했고요. 조선 초기 관리 최몽리라는 사람은 자기 첩한테 가죽옷 2벌 해주겠다고 백성들한테서 강제로 빼앗았다가 반란이 날 뻔했을 정도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물건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가죽옷은 극소수 양반들만의 전유물이었고 나머지 대다수 백성들에게 그건 그냥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뭘 입었을까요? 혹시 문익점 아시죠? 고려 때 원나라에서 목화씨 몰래 들여온 그분이요. 덕분에 조선 백성들이 따뜻한 수옷을 입게 됐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목화는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만 자랐거든요. 추위가 훨씬 심한 북쪽 백성들은 목화 구경 자체를 못했습니다. 성종 10년 1479년 조선왕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평안도 백성 중에 소못 입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단 한 명도요. 남쪽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소못 한 벌 값이 상평통보 2냥이었는데 당시 머슴이 8일 넘게 일해야 겨우 살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일주일 넘게 야근해서 번 돈을 통째로 패딩 한 벌에 쏟아붓는 격이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소못은 그냥 언감생심, 넘볼 수조차 없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실제로 입었던 건 삼배 옷이었습니다. 삼배, 아시죠? 올이 굵고 바람이 숭숭 통하는 그 천이요. 여름에는 시원해서 딱이지만 겨울에는 말 그대로 입으나 마나입니다. 체온 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찬바람이 몸을 그대로 통과하는 거죠. 무명옷이 그나마 조금 낫긴 했지만 이것도 일반 백성이 맘 놓고 사입기엔 비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백위민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선 사람들이 흰옷을 즐겨 입어서 붙은 별명인데요. 흰색을 숭상해서 그랬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염색할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돈이 없어서 흰옷을 입었던 거예요. 실제로 조선의 여러 왕들이 흰옷 입지 말라는 금지령을 여러 차례 내렸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계속 흰옷을 입었습니다. 왕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라 다른 색깔 옷을 살 돈이 진짜로 없었던 거죠. 백이민족의 씁쓸한 진실입니다. 1627년 정묘호란이 터졌을 때 인조가 추위에 떠는 군사들한테 소못 100벌이랑 종이 400장을 내려줬습니다. 종이요? 네, 종이요. 군사들은 낙폭지라는 쓰다 남은 종이 사이에 솜을 넣고 바느질해서 임시 방한복을 만들어 입었어요. 나라의 군인들이 종이 옷으로 전쟁터의 추위를 버텼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장면이죠.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껴입기였습니다. 얇은 저고리를 두세 벌 겹쳐 입어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죠. 방안 소품도 나름 발달했어요. 남바위라는 모자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정수리가 뚫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야 건강하다는 전통 건강법 때문이었죠. 토시는 짐승털이 피부에 직접 닿도록 안쪽으로 뒤집어 차서 체온을 더 잘 유지했고, 눈 많은 지역에서는 신발에 설피라는 덧신을 달아서 눈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없는 살림에서 짜낼 수 있는 지혜는 다 짜낸 거죠. 온돌하면 조선시대가 떠오르죠. 근데 막상 조선 초기엔 온돌이 굉장히 희귀한 시설이었습니다. 태종 17년, 1417년에 성균관에서 병에 걸린 유생들을 위해 국가가 특별히 온돌방을 만들어줬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치료 목적으로 따로 만들어줄 정도였으면 그때까지 온돌이 얼마나 드물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조선 초중기까지는 방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온돌로 된 부분 온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방 전체를 데우는 완전한 온돌이 백성들한테까지 퍼진 건 소빙하기가 닥친 16에서 17세기 이후에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변해야 했던 거죠. 문제는 대부분 백성들이 살던 게 볏짚으로 지은 초가집이었다는 겁니다. 초가집에 온돌을 설치하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고, 무리하게 달았다간 불티가 튀어 집 전체가 홀랑 타버릴 위험이 항상 있었어요. 따뜻하게 자려다 집이 날아가는 상황, 진퇴양난이 따로 없었습니다. 온돔이 있어도 뗀감이 없으면 그냥 차가운 돌바닥이에요. 부유한 양반들은 겨울 전에 참나무며 수치며 화력 좋은 뗀감을 미리 넉넉하게 사뒀습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매일 산과 들을 헤집고 다니며 볏짚, 갈대, 마른 풀, 낙엽 같은 걸 긁어 모아야 했어요. 북쪽 척박한 지방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소나 말의 배설물을 벽에 붙여 말린 다음 그걸 떼어내 태웠거든요. 가축똥을 연료로 쓴 거죠. 그런데 볏짚이나 낙엽 같은 건 화력이 약하고 금방 타버립니다. 낮에 열심히 불 때도 한밤중이 되면 방이 식어버려요. 자다가 추위에 깨는 게 일상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야 보일러 온도 올리면 그만이지만 그때 백성들은 새벽 2, 3시에 꽁꽁 언 손으로 다시 아궁이에 불을 피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버티고 또 다음 날 땔감을 구하러 나가는 게 조선 백성들 겨울의 반복이었어요. 낭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힘들 것 같죠. 근데 조선 백성들한테 겨울은 그냥 추운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강제 노역의 계절이기도 했거든요. 왕실이랑 양반들이 여름에 먹을 얼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나라에서 평민들을 장빈군이라는 이름으로 징집했습니다. 한겨울에 꽁꽁 언 강에 나가서 얼음을 깨고 옮기는 작업이었어요. 제대로 된 방한복도 없이 강바람 맞으며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캐다가 물에 빠져 죽거나 그대로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그렇게 매 겨울 남편을 잃는 여성들이 늘어나자 백성들 사이에서 은어가 생겨났어요. 빈고청상, 얼음창고 때문에 젊어서 과부가 된다는 뜻이죠. 조선 후기 학자 김창업의 시에는 이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양반들이 여름날 시원한 얼음 들이켜며 여흥을 즐길 때 그 얼음을 캔 사람들은 겨울 강가에서 얼어 죽거나 살아남아도 동상과 병으로 여름에 죽어갔다고요. 누군가의 사치는 누군가의 죽음 위에 있었던 겁니다. 추위를 버티려면 일단 먹어야 합니다. 열량이 있어야 몸이 온도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조선에서 쌀은 백성이 매일 먹기엔 너무 귀한 작물이었어요. 얼마나 귀했냐면 백성을 가장 아꼈다는 세종대왕도 평소 수라상엔 중등급 쌀을 올리고 제사 때만 최고급 쌀을 쓰라고 지시했을 정도입니다. 왕도 아껴야 했던 거죠.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쌀 대신 보리, 좁쌀, 기장, 콩을 섞은 잡곡밥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방문한 외국 사신들의 기록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조선 사람들이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 사신들이 보기에 기이할 정도였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음식이 있을 때 최대한 열량을 몸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오늘 먹어두지 않으면 내일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겨울 추위와 봄 보릿고개를 버티려면 지금 이 한 끼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폭식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거죠. 기나긴 겨울 동안 신선한 채소는 구경도 못합니다. 그래서 입동이 되면 마을 전체가 움직였어요. 다 함께 모여 겨우내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담그는 거죠. 지금의 김장입니다. 가을에 수확한 무는 버리는 게 없었어요. 밑동은 김치 재료로 쓰고 무청은 잘 말려서 시래기로 만들었습니다. 겨울 내내 부족한 비타민을 시래기로 채웠던 거죠. 김장은 단순히 식량을 준비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웃이 모여 같이 하고 완성된 김치는 가난한 집과 나눠 먹었어요. 품앗이 문화 그 자체였죠. 유네스코가 2013년에 한국의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도 단순히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이웃과 연대하고 나누는 공동체 정신을 높이 산 거예요. 동지가 되면 팥죽을 쑤어 나눠 먹고 마을에서는 어르신들께 건강식을 대접하는 치개미 잔치도 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도랑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을 끓여 같이 먹으며 추위를 함께 버텼어요. 이렇게 혹독한 겨울을 살아내기 위해 백성들은 나름의 생존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겨울엔 일단 최대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깥 활동을 줄이고 집안에 머물며 체력과 에너지를 아꼈죠. 대신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남자들은 집신을 삶거나 봄에 쓸 농기구를 미리 고쳤어요. 삼동이라 불리는 긴 겨울 동안 쓸만한 집신을 잔뜩 만들어두는 거죠. 여자들은 물레를 돌렸습니다. 삼배를 짜고 명주를 짜고 바느질을 하며 옷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 부족한 살림을 메웠습니다. 겨울이 그냥 쉬는 계절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계절이었던 거죠. 이웃끼리 귀한 땡감을 나누고 가을에 수확한 곡식과 말린 채소를 최대한 많이 비축해두는 것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못 버텨도 같이라면 버틸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최고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말, 그냥 옛날 어른들 입버릇이 아닙니다. 삼배옷 하나로 한겨울을 버티고 꽁꽁 언 강에서 얼음을 캐다 죽어간 사람들의 뼈에 사무친 소망이었던 거죠. 보일러 스위치 하나로 방을 데우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넘쳐나는 지금 이 일상.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세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혹독한 기후와 신분제의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기대며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들이 버텼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오늘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방 한 칸.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가끔은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